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광진구에 살고 있는 강미설라고 합니다. 젊을 때는 남들처럼 자식 뒷바라지하랴, 남편 내조하랴 정신없이 살았고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자세히 살펴보니 그 낯선 사람은 다름 아닌 늙어버린 저 자신이었어요. 세월이 이렇게 흘렀구나 하고 그때야 실감했죠. 다들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면 이전과 많은 것들이 달라지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식하고 떨어져 혼자 지내는 것이 참 크게 느껴졌어요. 어릴 적에 항상 엄마, 엄마 하고 제 곁을 떠나지 않던 우리 아들이 대학에 가고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얼굴을 보기도 힘들어졌죠. 남편과는 서류상으로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따로 살기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되었거든요. 외동아들인 우리 동민이가 결혼을 하면서 저는 더욱 외로워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더군요. 오히려 상황은 제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면서 함께 사는 쪽으로 바뀌었답니다. 우리 며느리 이름은 김윤희예요. 아들이 처음 소개해 줄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심 긴장했지만 막상 만나보니 참으로 마음에 들더라고요. 인사성 밝고 우리 동민이도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더 행복해 보였죠. 그래서 결혼까지 모든 과정이 참으로 자연스러웠어요. 결혼 후 몇 달이 지나고 아들 내외가 저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요즘 아이들답게 집을 얼마나 예쁘게 꾸며놨던지 어디 하나 빠지는 구석 없이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준성이 손주가 태어났어요. 그 순간 내 인생에 더할 나위가 없겠구나 생각했죠. 든든한 아들, 싹싹한 며느리, 귀여운 손주까지.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허락된 행복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준성이가 7번째 생일을 맞았던 날, 제가 아들 내외의 집을 방문했어요. 그날 저는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되었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시면 좋겠어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저희랑 함께 지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준성이한테도 여러모로 도움이 될 테고요. 수진이가 그렇게 말을 꺼내는데 그 순간 제 가슴이 얼마나 뛰던지요. 눈물이 왈칵 나올 뻔했지만 당황스럽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뭐든지 덥석 받으면 독이 되는 법이잖아요. 일단은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사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집에 와서 펄쩍 뛸 뻔했어요. 기쁨에 어쩔 줄 몰랐죠. 젊었을 때는 제가 어딜 가도 관심을 받으니 아쉬울 것이 없었지만 나이가 드니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나에게 무관심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들의 무관심이 쌓이다 보니 마음 한구석이 점점 우울해졌고 그제서야 옛 어르신들이 왜 나이가 들면 서럽다고 했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아들네와 함께 산다면 그런 우울함이 싹 날아갈 것 같았어요. 며칠 고민하다 저는 결국 아들 집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아들에게 간다고 대답했죠. 처음에 정말 너무 신이 났어요. 혼자 지내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누군가와 함께 지내는 것이 얼마나 설레는 일인지. 아들의 집에 첫날 갔을 때부터 모든 것이 참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식사를 하고 집안일도 나눠서 했어요. 특히나 며느리 수진이가 저를 편하게 대해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어머니, 너무 그렇게 조심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어머니 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대해주세요. 수진이의 이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요. 덕분에 마음을 편히 내려놓고 아들 부부와 지낼 수 있었어요. 매일 저녁이면 동민이와 수진이 그리고 준성이와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죠.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내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가족과의 단란한 시간이었어요. 엄마, 이 장조림 엄마가 만든 거예요. 그럼 내가 직접 만들었지. 어때? 맛있니? 응, 맛있어. 한 입만 먹어봐도 엄마 솜씨인지 딱 알겠어요. 수진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세요. 덕분에 항상 많이 배워요. 동민이와 수진이에게 정말 고마웠어요. 아무것도 아닌 노인인 저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니 얼마나 복받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요즘 세상에서 가족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경우는 찾기 힘들잖아요. 하지만 제 아들과 며느리는 달랐고 그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저는 정말 복을 받았다고 느꼈답니다. 그러나 이런 행복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겠죠. 이 행복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작은 갈등들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별것도 아닌 일들이었지만 그것들이 불씨가 되어 문제로 번지기 시작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동민이와 수진이 그리고 손주와 함께 식탁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하길 원했어요. 모두가 각자 일이나 학교에 가느라 바쁘더라도 함께 아침을 나누며 얼굴을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다행히 동민이와 수진이가 저희 의견을 잘 받아들여줘서 함께 아침을 먹는 시간이 정착되었죠. 가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함께 밥을 나누는 사이라는 생각이 저에게는 깊이 박혀 있었어요. 그렇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혼자 느꼈던 외로움도 많이 달래졌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불편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지만 그 작은 불편들이 점점 쌓여 서운함으로 커져갔어요. 어느 날 저녁, 우리 가족이 모두 모여 저녁 식사를 하던 날이었어요. 그날은 수진이가 평소에 좋아하는 서양식 메뉴를 준비했더군요. 정성이 가득 담긴 멋진 저녁이었지만 문제는 제가 서양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도 잘 안 되고 입맛에 맞지 않아서요. 그렇다고 불평할 수는 없었죠.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한 것을 제가 먹지 않으면 마음이 상할 테니까요. 그날의 메뉴는 파스타와 샐러드 그리고 빵이었어요. 저는 사실 국물 있는 음식을 더 좋아해서 이런 메뉴가 좀 부담스러웠죠. 특히 빵이 가장 힘들었어요. 치아가 약해져 딱딱한 빵을 씹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며느리가 준비한 음식을 남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 억지로라도 먹으려고 했어요. 그때 문제의 치아가 결국 발목을 잡더군요. 의사가 빨리 임플란트를 하라고 독촉했지만 계속 미뤘던 그 치아가 말썽을 부린 거예요. 빵을 씹으려 하니 치아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뜨거운 물에 빵을 담가 먹기로 했죠. 그런데 그렇게 먹으려니 입안에서 쩝쩝거리는 소리가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저도 참 민망했지만 수진이의 정성을 생각하며 어떻게든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열심히 빵을 씹었죠. 그런데 그 순간 손주 준성이가 저를 흉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머니, 이상한 소리 내면서 먹는다. 쩝쩝거리네. 할머니는 쩝쩝거린다. 준성이는 웃으며 저를 따라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내가 그렇게나 크게 소리를 냈나 싶기도 하고 무엇보다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민망했지만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죠. 준성이는 겨우 7살이니까요. 아이가 뭘 알고 그랬겠어요. 하지만 정작 수진이의 반응은 저와는 달랐어요. 수진이가 갑자기 얼굴을 굳히고 다소 날카롭게 준성이를 나무라기 시작했어요. 준성이야, 할머니 흉내내면 안 돼. 그건 버릇없는 행동이야. 수진이의 목소리가 차분하면서도 단호했고 그 순간 식탁의 분위기는 싸늘해졌어요. 준성이는 눈이 커지며 멍하니 엄마를 바라봤고 동민이도 당황한 듯 수진이의 얼굴을 보았어요. 저는 민망해져서 서둘러 말을 막았어요. 아이가 그럴 수도 있지 않겠니? 괜찮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돼. 하지만 수진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준성이를 나무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어요. 수진이가 그렇게까지 고집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죠. 준성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고 동민이는 난감한 표정으로 그를 달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건 준성이가 배워야 할 예절이에요. 할머니 흉내내면서 장난치는 건 나중에 아이에게 좋지 않아요. 수진이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마음이 조금 상했지만 그 상황에서 부드럽게 넘어가길 바랐죠. 그럼 나중에 내가 없을 때 혼내든지. 내 앞에서는 이러면 내가 더 민망하니. 어머니 말씀이 맞긴 하지만 잘못했을 때 바로잡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벌은 나빠질 거예요.
수진이는 그 말을 끝으로 준성이를 더 강하게 혼냈어요. 하지만 저는 마치 준성이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저를 혼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니, 손주가 보고 있어요. 제발 좀 똑바로 해주세요. 그런 무언의 메시지를 받는 기분이었죠. 그래도 수진이가 아이를 가르치는 입장이라는 걸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한 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이 사건 이후로 저는 식사 때마다 괜히 긴장하게 되었어요. 내가 내는 쩝쩝거리는 소리가 수진이와 동민이에게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죠. 사실 저도 그 소리가 신경 쓰였어요. 나이 들면서 치아가 약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음식 먹는 소리가 커지는 거였죠. 이런 갈등이 그냥 지나가길 바랐지만 상황은 제 희망과는 다르게 흘러가더군요. 그날 준성이가 혼난 이후로 식탁의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조금 싸늘해졌죠. 예전에는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이제는 저부터 입을 다물게 되었어요. 그저 무언가 실수를 또 할까봐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늙은 게 죄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참 야속했어요. 결국 아들 내외도 그런 저의 변화를 눈치챘는지 밥을 먹을 때 먼저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서로 대화를 이어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오히려 더 슬펐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을 먹으면서 수진이가 저에게 무언가 질문을 했어요. 저도 빨리 대답하려고 입을 벌렸는데 그만 씹고 있던 음식이 식탁으로 튀어나가고 말았어요.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그걸 본 준성이는 까르르 웃으며 자기도 똑같이 따라 하더라고요. 자기가 먹고 있던 걸 뱉으며 저를 흉내냈어요. 솔직히 아이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그 순간까지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크게 고함을 쳤어요. 강준성, 너 당장 따라 나와. 그 목소리는 너무나 화가 나 있었어요. 말릴 틈도 없이 수진이는 준성이를 붙들고 안방으로 끌고 갔어요. 닫힌 안방 문 안에서 준성이의 울음소리와 수진이의 혼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준성이가 매를 맞을 때마다 제 가슴도 뜨끔하고 준성이가 울 때마다 제 마음도 같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함께하던 가족 식사에서 즐거움은 모두 사라져버렸어요. 그 순간 들고 있던 젓가락을 조용히 식탁에 내려놓았어요. 그걸 본 동민이가 저를 보고 물었어요. 엄마, 벌써 다 드셨어요? 조금 더 드시지. 이런 난리통에 밥을 어떻게 먹겠니? 무엇보다 며느리가 내 잘못 때문에 손주를 그렇게 혼내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동민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어요.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됐다. 내가 다시 원래 집으로 돌아가든지 해야겠다. 아무리 아들 집이라도 이렇게 눌러 사는 건 아닌가 보다. 동민이는 저를 붙잡으려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날 밤 깊은 어둠 속에서 저는 텔레비전을 켜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마침 TV에서는 고부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는 며느리의 이야기였어요. 보고 있자니 마음이 조금 아려왔어요. 내가 너무 과하게 반응한 걸까 싶기도 했어요. 수진이가 저에게 면박을 주려고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녀도 최선을 다하고 있을 텐데 내가 나만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나 싶었죠. 하지만 준성이가 엉엉 울던 그 소리가 마치 제 울음소리 같았어요. 정말 그때는 저도 같이 울고 싶었답니다. 나이 들어서 밥 한 끼조차 편하게 먹기가 이렇게 어려워지다니 답답한 마음에 밤 산책이라도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거실에서 동민이와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대로 나가려던 발걸음이 멈췄어요. 둘이 나누던 이야기 중에 제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자기야, 어머니만 힘든 게 아니야. 나도 힘들어. 당신은 잘 몰라서 이러는 거야. 수진이가 동민이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모양이었어요. 그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 수진이의 마음도 이해가 갔어요. 저도 젊을 땐 남편에게 온갖 불만을 다 털어놓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마음 한쪽이 무겁고 답답했어요. 수진이가 그렇게까지 힘들었다는 걸 몰랐고,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제 자신이 더 서글펐죠. 그런데 동민이의 말부터가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나도 알아. 나라고 뭐 좋기만 하겠어. 당신하고 전에 이야기한 거지만 아침 식사도 어머니 때문에 꾸역꾸역 하고 있는 거잖아. 당신이나 나나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은데 이걸 어머니께 말씀드리면 또 서운해하실 것 같고 아들의 말에 저는 정신이 멍해졌어요. 저는 그동안 함께하는 아침 식사가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우리 가족의 단란함을 상징하는 귀중한 시간이라고 믿어왔는데 사실 그것은 완전히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거예요. 오직 저만 행복했던 것이었죠. 정작 아들과 며느리는 힘들어하고 있었고 그들에게는 아침마다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었던 시간에 억지로 일어나 꾸역꾸역 식사를 해야 하는 부담이었던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 한구석이 시리게 아팠어요. 동민이는 말을 이어갔죠. 일단은 이번 일로 뭐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잖아. 요즘 어머니도 힘들어 보이시고 당장 다른 해결책이 없으니까 그냥 좀 더 참아보자. 이 대화를 들으며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어요. 참아보자. 라니요. 결국 제가 이 집에서 짐이 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이 저를 받아준 것도 함께 하겠다고 해준 것도 고맙지만 이젠 그것이 고통이 되어버린 상황이 되었다는 생각에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것도 이해가 되었고 아들이 중간에서 애쓰는 것도 알겠지만 그래도 내 존재가 그들에게 짐이 된다는 것을 실감하는 것은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집에서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었어요. 아침 식사를 같이 하자는 말은 일절 꺼내지 않았고 혼자 일찍 일어나 청소를 하고 저녁에는 방에 틀어박혀 조용히 TV만 보았어요. 동민이와 수진이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마음 한켠에서는 동민이와 수진이가 저를 존중해주고 있다는 걸 믿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 조심스러운 행동도 오래가지는 않았어요. 결국 갈등은 터지고 말았죠. 어느 날 저녁 식사를 제가 준비했어요. 조금 더 특별한 식사를 준비했죠. 수진이 생일이었으니까 수진이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직접 만들어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민이와 수진이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 준비한 거예요. 둘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기쁘게 놀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온 동민이와 수진이가 제가 차려놓은 식탁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저희 오늘 외식하기로 했는데. 수진이가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 당황했죠. 아가, 내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준비했어. 오늘 내 생일이라길래 특별히 준비한 거야. 그러자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쩌죠? 이미 식당 예약을 다 해놨는데.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앞에 두고 서로 눈을 맞추는 모습이 보였어요. 동민이가 말했죠. 어쩌긴 뭘 어째. 식당 예약은 취소하면 그만이지. 오늘 저녁은 엄마가 해준 거 먹자.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제가 식당 예약을 취소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서로 모르고 일어난 일이니까 그냥 예약한 대로 식당에 가자고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준성이가 끼어들었어요. 스테이크 먹으러 가는 거 아니야. 할머니 음식 먹기 싫어. 준성이는 어린 나이답게 솔직하게 말을 했고 그러면서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순간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는 것 같았고 저는 민망하기 그지없었어요. 내가 이 집의 평화를 깨고 있는 것 같았고 나만 없으면 이 집이 더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스쳐갔어요. 그런데 그때 수진이가 결국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강준성, 너 당장 따라 나와.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러면서 준성이의 팔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갔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 팔이 다 아픈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수진이에게 애걸하게 되었어요. 애야, 제발 그만해라. 준성이가 뭘 알고 저러겠니. 그냥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나를 봐서라도 좀 봐줘.
하지만 수진이는 단호했어요. 어머니,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러면 애 버릇만 나빠진다고요. 이번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강준성, 너 오늘 제대로 혼날 줄 알아. 겁에 질린 준성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순간 준성이의 눈물이 마치 내 눈물 같았어요. 아이는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제 심장은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크게 두근대기 시작했어요. 쿵, 쿵, 쿵. 느리게 울리는 심장 소리가 고막을 때리는 듯했어요. 마치 저를 책망하듯이 그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듯이 수진이와 동민이의 표정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너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거야. 내가 죄인이야라고요. 그때 마음속에서 저도 모르게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집안이 엉망이 되는 걸까? 내가 없으면 이 집은 더 평화로울까? 나 때문에 이 가족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까? 그리고 제 입이 열리더군요. 그만해라. 그만. 저도 모르게 수진이에게 다가가 준성이의 팔을 떼어놓았어요. 갑작스러운 제 행동에 수진이와 동민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 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희 둘 다 잘못하는 거야. 이거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너희들 계획 모르고 혼자 멋대로 이것저것 하다 생긴 일이라고. 근데 나 때문에 벌어진 일로 준성이한테 화풀이 하는 게 맞니? 엄마, 그게 아니에요. 수진이는 그저 준성이 버릇이 나빠질까봐. 버릇이 나빠져? 손주 버릇 잡겠다고 하다가 내 버릇부터 잡히겠구나. 수진아, 내가 뭐 할 때마다 내가 준성이를 혼내니까 나는 아주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아. 이 집에서도 그래.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다. 그냥 그만하자. 내가 여기서 나가든지 할 테니까 이제 그만해. 제가 그렇게 말하고 나니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분명히 시원하게 쏟아내려고 했던 말이었는데 말이 끝나고 나니 억울함과 서글픔이 눈물로 변한 거였어요. 사실 아들도 며느리도 큰 잘못을 한 건 아니에요. 그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죠. 하지만 이 상황이 자꾸만 꼬여만 가고 그 속에서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 억울하고 그래서 눈물이 났던 거예요. 제 눈물을 본 동민이와 수진이의 얼굴은 당황 그 자체였어요. 그 모습을 보기도 미안해서 얼른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방 안에 들어와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둘씩 짐을 싸기 시작했죠. 제가 나가겠다고 한 말, 스스로라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짐을 싸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야? 하고 물으니 동민이었어요. 동민이가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엄마, 저랑 이야기 좀 할 수 있어요. 동민이는 방으로 들어오더니 제가 싸고 있던 짐을 보고는 바로 말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러시면 저희가 뭐가 돼요? 엄마 나가시면 저희가 무슨 불효자라도 되는 거잖아요. 그거 다 그냥 일어났던 일이에요. 아들이라고 나를 챙겨주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며느리는 몰라도 그래도 아들은 다르구나 생각했죠. 동민이가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 수진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직장에서도 일이 많아서 더 예민해진 상태라 그래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잠시 생각한 후 저는 입을 열었어요. 그래, 나도 너희 마음은 다 이해한다. 그런데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여기 더 있을 수 있겠니? 내가 나라면 여기 있을 수 있겠니? 제 말에 동민이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아들이 속상해한다고 생각했어요. 엄마와 아내 사이에 끼어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힘들어하는 거라고 여겼죠. 그런데 동민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렸어요. 엄마, 진짜 적당히 좀 하세요. 엄마 말대로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건 엄마 탓이잖아요. 수진이도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고요. 그리고 엄마가 일부러 그러시는 게 아닌 건 알지만 엄마 행동 때문에 준성이 버릇이 나빠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엄마가 저희 몰래 준성이한테 장난감 사주거나 간식 같은 거 계속 주셔서 점점 애 교육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저는 동민이의 말을 듣고 잠시 멍해져 있었어요. 준성이에게 장난감을 사주고 간식을 챙겨준 것은 결코 저조차고 한 일이 아니었어요. 동민이와 수진이가 데이트를 가거나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면서 저에게 준성이를 맡기고 떠난 적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때 팔팔한 손주를 돌보는 게 쉽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준 것이었어요. 준성이가 엄마, 아빠를 찾으면서 울 때 그 마음을 달래주려고 한 것뿐인데 동민이는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저 이 모든 게 제 탓이라는 식으로 말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더군요. 너 아닌 척하면서도 결국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니? 이게 다 내 탓이라는 거지. 저는 참을 수 없는 서운함과 짜증에 입을 열었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방해가 된다고. 알겠다. 그럼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할게. 대신 나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만 안 나게 해라. 너 설마 지금 내가 이대로 나가면 내가 불효자라는 소문이 돌까봐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야. 제 말에 동민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정말로 기가 찼어요. 나를 걱정해서 나가지 말라고 한 말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 말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억울하고 화가 나서 결국 말했어요. 그래, 그렇게 내가 너랑 수진이에게 방해가 된다면 내가 나가야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경황이 없었고 모든 짐을 다 챙기지도 못한 채 허둥지둥 밖으로 나왔어요. 그 순간 아들이 저를 뒤에서 부르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말리려고 나오는 줄 알고 잠시 멈췄지만 결국 아들은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나가는 걸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이가 없었어요. 아파트를 나와서 잠시 멈춰 섰어요. 뒤를 돌아 아들의 집 베란다를 바라봤어요. 그곳에서 아들하고 며느리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을 때 그들이 깜짝 놀라며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말도 안 되는 분노와 허탈감이 몰려왔어요. 저게 사람인가 싶었어요. 험한 말이라도 내뱉고 싶었지만 손에 든 짐을 보고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 처지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거든요. 아파트 경비실 앞을 지나갈 때 평소 알고 지내던 경비 아저씨가 물으셨어요. 이 늦은 밤에 짐을 들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 말에 그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말았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돌렸는데 경비 아저씨가 흠칫 놀라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들한테 쫓겨나서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혼자 거리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한없이 헷갈렸어요. 머릿속이 어지럽고 길도 잘 기억나지 않았어요.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하필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니 택시가 더욱 잡히지 않았어요. 비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짐도 물에 젖어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겨우 택시 한 대가 잡혀서 급히 타려고 움직였죠. 하지만 짐도 무겁고 비도 쏟아지니 발이 미끄러지고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택시 기사가 놀라서 차에서 내렸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다리도 욱신거리고 몸은 엉망이었지만 크게 다친 곳은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한 군데 가슴이 아팠어요. 비 내리는 도로 위에 멍하니 앉아 택시 기사에게 말했어요. 기사님이 평생 키운 자식보다 저를 더 걱정해 주시네요. 그렇게 다시 혼자 살던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건지, 왜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되었는지, 아들과의 관계에서 어디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는지를 생각했어요. 분명히 아들 내와의 시작은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좋았어요. 아들, 며느리, 손주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죠. 제가 잘못한 부분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 제가 그들에게 불편한 순간들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들의 아침 일과를 방해하면서 식사를 권했던 것도 저고, 상황이 꼬이게 만든 계기도 어찌 보면 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행동들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걸까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서운함이 생긴다고 해도 서로 보듬어주고 이해해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동민이와 수진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날카롭게 대했죠.
마치 제가 그들의 삶에서 없어져야 할 찜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제 아들이라니요. 제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젖을 먹이며 기저귀를 갈아가며 정성을 다해 키운 그 아들이 맞다니요. 너무나 억울하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동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전화라 황급히 받았죠. 그 사이에 반성을 했나 싶어서 기대도 좀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곧 무너졌습니다. 엄마, 집에서 나갈 때 경비한테 내가 쫓아냈다고 하셨어요. 그 말부터 시작되더군요. 집에서 나가던 그날 마주친 경비원이 아파트에 소문을 낸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그 말을 들으니 미안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정말 속상했어요. 그날 비 오는 밤에 제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 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길에 물어보길래 나도 모르게 답한 것뿐이었어. 그날 비가 얼마나 쏟아졌는지 알아. 온몸이 다 젖었다고.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때문에 아파트에 소문 다 퍼져서 우리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수진이가 아파트 엄마들 모임에 나가지도 못해요. 다들 부모 버린 자식이라고 수근거리잖아요. 아들의 공격적인 말에 귀가 멍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계속 윽박지르는 소리만이 들려왔고 서럽고 슬펐습니다. 제 입은 저도 모르게 열리더군요. 아니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 비가 억수같이 오는 밤에 너희가 나를 길바닥에 밀어내놓고 지금 누가 누구를 비난해? 저는 아들의 말을 끊고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그리곤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도 의지할 건 아들뿐이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마저도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생각에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마치 완전히 혼자 남겨진 것 같았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미련스럽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아들과 통화를 마친 후에도 매일 휴대폰을 들고 혹시나 동민이와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을까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혹시나 기적이 일어나 녀석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연락해 오지는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스스로도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을 거라는 걸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여러 달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걸까? 밥상에서 쩝쩝거렸다는 이유로, 며느리 생일을 챙겨주려 했던 이유로, 손자가 혼나는 게 미안해서 만류하려 했던 이유로 이렇게까지 버림받아야 하는 건가? 그렇게 스스로에게 물으며 슬픈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인 정숙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냐는 안부를 전하길래 그냥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는 말을 하니 정숙이가 깜짝 놀라더군요. 혼자? 너 동민이네에서 며느리랑 같이 살고 있는 거 아니었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이제 그 애들이 나이 들었다고 박대하는 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 그동안 쌓아두기만 했던 억울한 마음과 서운함을 정숙이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걸 쏟아내니 한결 나아지는 느낌이 들었죠. 정숙이는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많이 속상했겠다. 그런데 지금 넌 어떻게 지내는데? 어떻게 지내긴. 그냥 집에서 혼자 산다고 아까 말했잖아. 정숙이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야. 내가 아들과 며느리한테 받은 상처는 그렇다 치고 지금 너는 잘 지내고 있냐고 묻는 거야. 내 마음은 괜찮아? 그 말에 저는 마치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저 혼자 이런 상황을 한탄하고만 있었을 뿐이었는데 정숙이는 그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냈던 겁니다. 저는 볼 수 없는 정숙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중이지. 당연하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 너도 예전에 며느리 때문에 힘들었던 적 있었다며. 내 말이 맞아. 그런 게 당연한 거지. 정숙이의 목소리는 따뜻하지만 단호했어요.
나도 며느리랑 한참 사이 안 좋을 때는 자식이 미웠고 며느리도 꼴 보기 싫었어. 근데 결국 내 손에 남은 건 하나뿐인 자식밖에 없더라. 자식하고 반목하고 살아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정숙이의 말은 한결같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틀리지 않았기에 저는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정숙이는 덧붙였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너더러 다시 그 집으로 기어들어가란 건 아니야. 그냥 자식하고 상관없이 내 인생을 살아보라는 거지. 통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게 생각에 잠겼어요. 그래, 그동안 나는 왜 이렇게 동민이랑 수진이 행동을 미워하면서 시간을 보냈을까?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했더라면 더 좋은 무언가를 남길 수 있었을 텐데. 누군가를 미워해봐야 좋을 게 없다는 말을 평생 들어왔는데 정작 나이가 들고도 그걸 실천하는 건 참 어려웠어요. 결국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을 굳게 다잡기로 했습니다. 좋은 책도 읽고 유튜브에서 명상도 따라했죠. 그러다 보니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고 동민이와 수진이에 대한 미움도 점차 사라져갔어요. 그저 그들 역시 나름대로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아들 집에서 나온 지 정확히 1년이 되었을 때 동민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1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동민이었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죠. 준성이가 이번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고 둘 다 맞벌이라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준성이를 저에게 맡기고 싶다는 이야기였어요. 한 번도 연락 없던 그들이 결국 자기들에게 내가 필요해지니까 이렇게 전화를 건 거였죠. 예전 같았으면 아마 마음이 크게 요동쳤을 거예요. 아들과 다시 전처럼 지내고 싶은 마음에 승낙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제 마음은 이미 많이 차분해졌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죠. 준성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한테 해야 할 말이 있지 않니?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동민이는 한동안 침묵을 지켰어요. 오랜 침묵 끝에야 동민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번에 정말 죄송했어요. 그때는 수진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저희 좀 도와주세요. 엄마 아니면 준성이를 누구한테 맡겨요. 동민이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방치했던 시간들, 그들이 저를 마치 원수보다 더 원수같이 집에서 내보내던 방식, 그리고 비 오는 날 길바닥에서 느꼈던 서러움까지 이제는 그 모든 것에 대한 한스러움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게 무엇이 이로운 길인지는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어찌 됐건 나에게 다시 준성이를 돌봐달라고 부탁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전에도 말했듯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나라면 내 아내와 너를 편하게 대할 수 있을 것 같니? 동민이는 대답을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도 아들 옆에서 앞으로 더 잘하겠다 고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내가 나에게 잘해보려고 노력해봤자 결국 너희 한계가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 관계는 더 멀어지겠지. 내 생각은 이렇다. 준성이는 내가 돌봐줄게. 하지만 내 일정이 우선이다. 너희가 바쁘다고 해서 내가 준성이의 보모처럼 매달릴 생각은 없다. 내가 원하고 가능할 때만 준성이를 봐줄 것이다. 알겠니? 그리고 동민이와 수진이, 너희 둘은 지난번에 나를 집에서 내쫓았던 일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해야 해. 이전과는 달리 논리정연하고 차분하게 꺼낸 저희 한마디 한마디에 아들과 며느리는 놀란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침묵만 이어졌고 긴 시간이 지난 후에야 동민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생각하셨다면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래도 준성이를 봐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해요. 말씀하신 한도 내에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 볼게요. 그리고 사과도 곧 제대로 드리러 갈게요. 그게 끝이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동안의 불행이 끝난 순간이었죠.
저는 말한 대로 실천했습니다. 며느리가 준성이를 부탁할 때마다 제 마음과 체력 그리고 일정에 따라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무작정 손주를 돌봐주거나 제 일을 제쳐두고 뛰어가는 일은 없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정식으로 사과를 했고 저는 차분하게 그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 식사를 같이 하자는 제안은 거절했어요. 겸상을 하기에는 제 마음이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기 때문이죠. 동민이와 수진이는 예전처럼 가까이서 매일 함께 하지는 않지만 그들과 더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방문하기도 하고 전화를 자주 하기도 합니다. 전보다 훨씬 저를 어려워하고 덕분에 저도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죠. 사람들은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고 하죠. 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고 그 거리가 오히려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것을요. 결국 행복한 삶을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욕심을 버리는 일이었어요. 자식과 함께 살고 싶은 욕심, 자식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욕심, 그런 욕심들을 버리고 나니 시야가 넓어지고 마음이 정리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저는 차분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응원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 사는 것이니까요.